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또 어떤 나라는 가난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는 이 엄청난 불평등은 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이건 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한 수수께끼에 도전한 두 개의 정말 강력한 이론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때로는 단 하나의 질문이 모든 걸 바꾸기도 하죠. 뉴기니의 정치인 얄리가 던진 바로 이 질문처럼요. 왜 당신네 백인들은 그 모든 걸 가졌는데 우리는 가진 게 거의 없습니까? 이 날카로운 질문 하나가 그저 막연했던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만들었고 결국 한 권의 위대한 책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얄리의 질문에 답하기 위한 여정은 결국 우리를 두 개의 큰 갈림길로 이끕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정말 인종이나 문화 같은 흔히들 생각하는 그런 요인들로 결정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첫 번째 거대한 설명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바로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그의 책 총균쇠에서 제시한 이론입니다. 이 책으로 퓰리처상까지 받았죠. 다이아몬드의 주장은 충격적일 만큼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역사의 불평등은 어떤 민족이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그들이 어떤 땅에서 시작했는지 그 지리적 운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다는 거죠. 다이아몬드가 꼽은 결정적인 요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밀이나 쌀처럼 칼로리가 높은 작물을 키울 수 있었는가? 둘째, 소나 말처럼 힘세고 유용한 동물을 가축으로 만들 수 있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바로 유라시아 대륙이 동서로 길게 뻗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비슷한 기후들을 따라서 이런 작물과 가축, 기술이 마치 고속도로처럼 쫙 퍼져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 세 가지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거대한 발전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다이아몬드의 이론, 인류 역사의 큰 그림을 설명하는 데는 정말 그럴듯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질문, 남북한은 왜 다른가? 이 앞에서는 글쎄요, 힘을 좀 잃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같은 민족, 같은 문화, 지리적으로도 거의 똑같은 땅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의 길을 걷게 됐을까요? 지리만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우리를 다음 이론으로 안내합니다. 자, 이번엔 데런 에스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내놓은 아주 강력한 반론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다이아몬드의 이론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국가의 운명은 타고난 땅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게임의 규칙, 다시 말해 정치, 경제, 제도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 이론에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포용적 제도입니다. 이건 뭐냐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내 것이라고 보장해주고 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시스템이에요. 이런 사회에서는 당연히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겠죠. 이게 바로 잘 사는 나라로 가는 선순환 구조라는 겁니다. 그 정반대에는 착취적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소수의 엘리트가 나머지 사람들의 부를 빼앗아가는 시스템을 말해요. 이런 사회에서는 혁신이나 새로운 기술이 오히려 기득권에게 위협이 되니까 그냥 억눌러 버립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차피 노력해봤자 다 빼앗길 텐데 뭐하러 열심히 하겠어요. 결국 사회 전체가 정체되고 가난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자, 이제 질이냐 제도냐 두 거인의 이론이 제대로 맞붙을 시간입니다. 과연 이 두 이론이 한반도라는 똑같은 시험대 위에서 각각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한반도를 보면 답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지리 이론으로 보면 남북한은 거의 차이가 없어야 맞아요. 그런데 제도 이론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1945년 해방 이후 남쪽은 개인의 노력과 재산을 보호하는 포용적 시장 경제를, 북쪽은 소수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착취적 계획 경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죠. 그런데 이야기가 이렇게 쉽게 끝나면 재미가 없죠. 사실 이 두 거대한 이론 역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학계에서 제기된 아주 날카로운 비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친 다이아몬드의 이론부터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죠. 가장 큰 비판은 바로 환경 결정론이라는 꼬리표입니다.
다이아몬드의 이론을 따라가다 보면 인류의 역사가 마치 질이라는 거대한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연극처럼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비평가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유럽인들이 총과 균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대륙을 정복해야만 했을까? 그 과정에는 분명 그들의 문화와 의지, 즉 인간의 선택이 작용했다는 거죠. 또 다른 비판은 다이아몬드가 자신의 이론에 유리한 증거만 골랐었다는 겁니다. 이걸 체리피킹이라고도 하죠. 이론에 딱 들어맞는 사례는 부각시키면서 이론과 맞지 않는 복잡한 역사적 사실들, 예를 들면 콜럼버스 이전 아메리카 문명이 얼마나 정교했는지 같은 부분은 슬쩍 넘어간다는 지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편에 있는 제도 이론은 과연 완벽할까요? 이번엔 에스모글루의 이론을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비평가들은 에스모글루와 로빈슨이 지리의 중요성을 너무 심하게 무시한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이 섬나라였기 때문에 외부 침략을 덜 받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반면 사방이 뻥 뚫린 내륙 국가 몰도바는 끊임없이 외세에 시달려야 했거든요. 이런 지리적 차이를 단순히 제도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사소해 보이는 사실관계 오류가 이론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해발 2000m가 넘는 고산지대 문명이었던 아즈텍과 잉카를 열대 문명이라고 잘못 분류한 게 대표적인데요. 이건 자신들의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리적 특성을 너무 단순하게 봤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지리일까요? 제도일까요? 이 위대한 논쟁의 끝에서 우리가 어떤 결론에 다다를 수 있을지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두 이론의 장점과 한계가 모두 뚜렷하게 보이죠? 총, 균, 쇠는 그야말로 역사의 큰 그림, 그 거대한 흐름을 짚어주는 데는 정말 탁월해요. 하지만 인간의 선택이라는 변수를 좀 놓치는 경향이 있고요. 반면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바로 그 인간의 선택, 즉 제도의 힘을 강조하지만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의 영향력을 너무 가볍게 본다는 비판을 받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어느 한 가지 이론만으로는 이 복잡한 세상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사실 아닐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딛고 선 이 땅에 의해 결정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규칙에 의해 결정될까요? 어쩌면 정답은 둘 중 하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의 규칙을 만들어가려는 그 끊임없는 노력, 그 상호작용 속에 인류의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